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채권 가격하고 금리,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러분이 이 그래프 두 개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요, 어떤 일이 거래됐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주무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기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금리만 공부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금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가 앞으로 경제 전망, 신용 스프레드, 이런 걸 평가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펼칠 것인가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가도 상승,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옳은지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여러분이 늘 금리 보시죠. 은행에 예금하러 갈 때 예금금리, 또 대출 받을 때 대출금리, 금리라는 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일반적으로 자금 수요자가 돈을 빌릴 때 공급자에게 주는 이자, 이런 거를 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시간 손을 측면에서 금리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강의 녹화 끝내고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쇼핑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낮으니까요, 지금 제가 돈을 써버리죠.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높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준금리, 금리를 낮추는 일이죠. 금리를 낮추면 소비를 찾는 데 대가가 낮으니까 가계가 소비를 더 늘리게 됩니다. 금리의 기능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하고 투자가 주도들죠. 결국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리에는 정말 다양한 이름의 금리가 있습니다. 달리, 공리, 가장 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금을 할 때, 대출할 때 고정금리로 예금할 것인가, 대출할 것인가, 변동금리로 할 것인가, 이럴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목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명목금리는 실질 인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복리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금할 때는 반드시 복리로 예금해야 되고요. 우리가 달리 복리 그런데, 달리라는 거는 원금에 이자만 붙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쓴 경제언론으로 강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달리와 복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 통계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00년에 4% 이자율로 $10를 예금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달리로 예금하면은 $9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리로 예금하면은 무려 약 31,000달러가 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걸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을 4%로 가정했는데요.
4%로 가져갔을 때 복리가 3만 1,000달러 정도 됐었죠. 그런데 2%로 떨어지면 580달러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금리가 6%로 높아지면 무려 154만 달러나 크게 증가합니다. 달리하고 복리로 예금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요.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율이 몇 %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GDP 성장률도 복리의 개념이에요. 중국 경제 비중은 세계에서 계속 높아지고요. 미국 경제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이 2%였고요. 중국은 거의 30년 동안 9% 이상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정도 내다볼 때 미국은 2% 정도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4% 정도 성장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리 개념으로 따지면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리 개념을 적용하면은 그 나라 경제 비중이 올라가고 떨어지는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죠. 우리가 1980년대 10% 성장했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5%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 안팎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GDP 늘어나는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복리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7.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법칙이라는 것은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율에 따라서 원금이 몇 년 지나면은 2배가 되는가 이걸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6%라면요. 72를 6으로 나누면 12년 되죠. 1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면 9년 후에 원금이 2배로 된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금리가 8%된 적도 있었어요. 그때 9년 되면은 공유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됐었죠. 현재 우리 예금 금리가 2%에서 3% 안팎이에요. 36년이나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금리가 1%대로 잠재 생명이 하나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72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복리도 중요하지만 이자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될 거예요. 예금금리가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 투자, 우리가 주식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문에 알기 쉬운 경제 지표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채권을 제가 지금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데 지금 100만 원에 안 사겠죠. 예를 들어서 98만 원에 삽니다. 98만 원에 사가지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98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2만 원을 받으니까 수익률이 2.0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채권,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채권을 제가 96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4만 원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96만 원 투자해도 4만 원 이익을 내니까 4.17%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4.17%에서 2.04%로 떨어지면요. 이 채권 가격이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면은 2.04에서 4.17% 오르면은 98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요 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그려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곡선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공급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을 내죠. 제가 그림에 이거 설명해 놨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가 채권 시장이 있고 이 자동 시장이 있습니다. 모두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채권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거래량 이런 게 있죠. 채권의 수요 복선, 채권의 공급 복선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채권 공급은 누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하고요, 정부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 다음에 채권 수요자는 금융에서 채권 사지만은 주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금융에서 맡긴 돈을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돈이 주로 채권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자금시장 측면에서 보면요. 금리하고 돈의 공급이 결정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공급자,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 기업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게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자는 자금 시장에서 돈의 수요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사는 개인이나 금융회사들, 이거는 돈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재정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도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요, 채권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가격이 그렇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채권 가격은 P0에서 P1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우리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금리는 R0에서 R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채권 가격하고 금리,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러분이 이 그래프 두 개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요, 어떤 일이 거래됐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주무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신문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무조건 금리가 떨어진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공급을 늘렸습니다. 이걸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죠. 은행은 이 돈 가지고 가게나 기업 대출을 늘릴 수도 있지만은 채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채권을 사면 어떻습니까?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매수를 늘리면은 금리가 떨어지며, 이거를 유동성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금리라는 건 소비를 찾는 대가다.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해버리게 됩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 GDP를 구성한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GDP가 늘어나죠. GDP가 늘어나면 우리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돈의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죠. 이런 거를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요, 여러분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총공급선, 수요곡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수요곡선이고 이렇게 총공급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총수요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이 되버려요. 그러면은 물가가,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감이 다는 것이죠. 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가가 오른 만큼 보상받아야지 우리가 채권을 사게 되죠. 영국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질 때 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금리도 올라버려요. 이런 거를 소위 피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요, 한국은행이 공급을 늘리면은 경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거를 유동성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 투자가 늘어나고 돈의 수요가 늘어나고 금리가 오른다. 이걸 소득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만큼 보상받아야지 우리가 채권을 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가 올라버려서 이걸 피셔 효과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죠.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지만은 나중에는 피셔 효과에서 원래 수준보다 금리가 더 올라버린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소득 피셔 효과랄 것. 시차는 시기나 국가별로 다 달라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리 기간 구조, 이걸 수익률 복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국채를 1년짜리도 발행하고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장기적으로 뭐 30년짜리, 50년짜리 거 발행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단기가 길수록 이렇게 수익률, 금리가 높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요. 여러분이 1년짜리하고 그 다음에 3년짜리하고 이 수익률이 똑같다. 그러면은 3년짜리 안 사고 1년짜리 사게 되겠죠. 3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명목금리는 피시 반격에 의해서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실질금리 대응돼서 실질 GDP 성장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수요가 축해지고 물가가 떨어지죠. 갈수록 경제 성장 물가가 떨어지니까 만기가 길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전사적인 경우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 올 때는 우하향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10년하고 여기는 제가 2년짜리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은 2년짜리 혹은 3개월짜리 차이 가지고 경기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요, 수익률 곡선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즉 채권 시장이 보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많이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늘 주식시장, 채권 투자, 주식 투자할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할 때 코스피도 하락했고 우리 곳곳에 3년 수익률도 하락했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분석 기간에 따라도 수치가 약간 더 달라져요. 그런데 200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요.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4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축소되면 시차를 두고 선행지수도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선행지수 하락하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해서 주식 비중보다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되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경제 성장률의 1분기 정도 선행해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채널의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 약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부터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꺾이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거 장단기 금리차로 우리가 선행지수도 예측해 볼 수 있고 경제 성장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를 전망합니다. 미국에서 전망할 때요. 어떤 분들은 장기금리를 10년짜리, 단기금리를 2년짜리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단기금리를 3개월짜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금리를 2년짜리 쓰냐 3개월짜리 쓰냐 이것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데 3개월짜리 예측이 조금 더 경제 성장 예측률이 좀 높습니다.